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사 강의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2강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내용 먼저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역사시대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불렀는데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도구의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돌을 이용해서 기구를 만들었던 시기를 석기시대, 그리고 청동을 이용한 경우는 청동기시대, 그 이유는 철기시대라고 부르고요. 석기시대 같은 경우에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부를 구석기, 그리고 후반부를 신석기라고 공부를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구석기랑 신석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짧게 넘어가자면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였고요. 구석기에서는 사냥과 채집을 했기 때문에 식량을 생산하지 않았지요. 신석기 넘어왔을 때 농경과 목축이라는 식량의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덕분에 인간은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구석기랑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생산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 계급이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천 전곡리 이야기를 구석기 때는 조금 해봤고요. 여기서 특이하게 생긴 주먹도끼, 양쪽 날을 다 사용했던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흑요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데 많이 발굴되고 있는 걸 봐서 상당히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 최근에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신석기 파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석기였던 빗살무늬 토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서울의 암사동 선사 유적을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딱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청동을 활용하는 시대가 청동기입니다. 선생님 왜 청동을 사용해요? 철 사용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도 사실 옛날에 궁금했거든. 철이 더 좋아 보이는데 청동은 지금 많이 안 쓰잖아, 그치? 그럼 철 쓰면 되지 왜 청동을 쓸까 했는데 기술적으로 철이 청동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어, 가공이 되기 때문에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아직 그 정도의 온도까지는 불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철은 사용하지 못하고 조금 더 용이했던 청동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청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바로 구리와 주석 같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합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구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가 요즘에 여러분이 실생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전선 안에 구리는 열이나 전기 같은 것들을 잘 옮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선 안에서 구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만 사용하면은 어렵다는 거야. 왜 전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 이런 거 보면 전선이 막 이렇게 확 꼬불탕꼬불탕 하잖아. 그게 딱딱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리 혼자만 썼을 때는 실생활 용품이나 뭐 무기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리에다가 플러스 뭐 주석이나 뭐 기타 등등의 다른 것들을 섞은 합금 형태로 했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청동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로 철은 사용 못하고 구리를 처음에 쓰기 시작을 했는데 구리는 약하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청동이 되었다. 그래서 청동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랑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돌을 직접 손에 들고 돌을 깨거나 아니면은 돌을 갈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청동기 시대 때는 그럼 청동 그것도 쇠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청동 같은 쇠는 무엇을 활용하냐?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붕어빵 만드는 거 생각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될 거야. 우리가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을 조각을 하거나 갈거나 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지? 뜨겁게 가열한 반죽을 틀에다가 넣고 닫고 식힌 다음에 열면은 붕어빵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청동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동 역시 거푸집. 이거는 두 개가 짝이 되는 틀이야. 약간 보니까 도끼의 날을 생산하는 거푸집 같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딱 붙여놓고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제 녹인 청동을 붓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굳혀가지고 이 거푸집을 양쪽으로 딱 뜯어내면은
도끼 모양의 쇠가 나올 겁니다. 이 청동을 이렇게 여기다 막대기 같은 걸 연결을 하면은 도끼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떤 걸 궁금해하냐? 그럼 청동기 시대 때 왔으니까 모든 물건들을 다 청동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아. 지금은 청동보다도 훨씬 발전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죠. 나무로 만든 것도 쓰고 플라스틱 만든 것도 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돌로 만든 것도 쓰죠.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들을 갖고 있잖아. 그것처럼 청동기식이라 그래서 뭐 반드시 청동만 쓴 거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청동은 뭐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딱딱하거나 하지 않아서 땅을 경작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 때는 부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은 주로 무기,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색깔도 이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장신구 혹은 제사용도구, 특별할 때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고 생활용품은 여전히 토기,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째 민무늬토기. 신석기 시대가 빗살무늬토기였다면 이제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 우리가 옷 중에서 소매가 없는 거는 나시가 아니라 민소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 중에 집이 없는 애들은 민달팽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무늬가 없는 토기는 민무늬 토기다. 좋습니다. 반달돌칼 우리가 돌로 만들어져서 석기시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청동기 시대 때 곡식의 이삭을 자를 때 쓰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호미가 낫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여기 보면 끈이 있죠. 이 끈을 이용해서 딱 잡아가지고 샥샥샥 하게 되는 게 반달 돌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에 많이 썼다 그랬죠. 청동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동검이었던 비파형 동검 되겠습니다. 비파 형태의 동검이라는 뜻이고요. 비파는 이런 모양의 동양에서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똑같이 생긴 같은 이름의 열매도 있어. 그래서 비파 모양의 동검이다. 약간 비파 모양처럼 생겼나요? 여기 와서 엉덩이에 이렇게 둥글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친 무늬 거울, 약간 거친 무늬가 있죠. 거울인데 무늬가 거친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도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청동 거울에 이렇게 거친 무늬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울의 뒷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맨날 학교 갖고 다니는 손거울 보면은 거울의 뒷면에는 귀여운 무늬가 그려져 있고 거울을 뒤집으면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것도 거울의 뒷면이에요. 뒤집으면은 보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 사회 모습의 변화. 우리 뭐 세계사 역사 1시간에 다 했겠지만 아래 넘어가 보자면은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인구가 집중되게 되고요. 또 인구가 집중돼서 농업을 또 열심히 하니까 생산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고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점점 구석기랑 신석기, 이동생활이나 단순한 뭐 정착생활 초기보다도 훨씬 발전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부족 간의 그런 싸움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어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사 훈련도 진행을 하게 되고 보니까 청동 무기를 만들 거, 청동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계급이 발생했다 보니까 리더가 군장이죠. 리더가 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는 물건들은 전부 다 마을 안에서 보관을 했을 거고 마을에 있는 잉여 생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목책 같은 것들 둘러서 마을을 형성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다른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령 당하기도 하면서
단위들이 점점 커져갔을 거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으로 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동기 시기에 대표적으로 족장 혹은 군장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로는 우리나라에서 고인돌과 청동방울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고인돌 같은 경우 무덤인 거 다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사람을 묻고 그 외에 돌멩이를 해서 뚜껑을 얻는 건데 큰 거는 이 덮개돌의 무게가 무려 8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80톤짜리 덮개돌을 올리려 그러면은 사람 힘으로 지금은 뭐 들어가지고 올리면 되지만 기계로 이든 사람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옮기려면은 정말 수백 수천 명이 동원을 돼야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럼 이 정도 사이즈의 고인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그러한 힘을 가진 족장이나 부족장이나 군장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청동방울 같은 경우에 또 뭐냐? 당시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서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노래가 막 나오지만 예전에는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 이외의 소리들을 뭐 만들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청동방울은 뭐야? 스스로 언제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하는 되게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청동방울이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특이했을 거고 제사 지낼 때 주로 사용을 했을 테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할 때 했을 테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것조차도 굉장히 지금 봐도 신경 써서 이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뭐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청동방울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나 갖는 물건이 아닐 겁니다. 당시는 최고 명품이었을 거야. 그러한 청동방울 역시 이 시대 중에 어떠한 종교적인 힘 같은 누군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 종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이다. 계급이 발생되었고 곧 국가가 생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2000년 즈음에 해서 중국의 황허강에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즈음해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도 역시 청동기 문화가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이 되는 것이죠. 고조선이 원래 이름은 조선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세종대왕 나오는 조선이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고 고조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겠죠. 네,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즉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군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군 왕검의 그림입니다. 가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옛날에 단군 왕검의 얼굴을 어떻게 기록해서 그 그림이 어떻게 남아있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단군 왕검의 실제 얼굴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러한 그림들은 나중에 후대에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역사책이나 이런 남아있는 단군 왕검의 뭐 행동이나 뭐 아니면은 뭐 외모 묘사나 아니면은 뭐 왜 사람의 성격도 얼굴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후대에 이런 모습이면은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단군 왕검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후대에 정한 거지 당시의 실제 얼굴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 10,000원짜리에 들어가 있죠. 10,000원짜리에 들어가 있는 세종대왕 얼굴도 실제 원래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사진이 아닙니다. 없어졌고 후대에 이제 다시 얼굴을 생각을 해서 약간 추측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얘기해 보면 참 재밌을 텐데 오늘은 관련이 없으니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를 세우는 단군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썼던 역사책에 가장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읽어보고 수업을 마칠 건데, 여러분들은 사료죠.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과거인이 남긴 흔적, 사료를 해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 거고요. 여러분들 아마 단군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용은 얼추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역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써 있으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급식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급식 떡볶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5교시 애들한테 들어가서, 야, 오늘 급식 정말 맛있었어.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의 맛이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걸까? 선생님이 급식을 먹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의 맛이라 그랬을 때 정말 떡볶이 먹으려고 급식실 들어갔던 우리 학교 학생들 반 다 사라지고 나머지 반만 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신화적인 이야기의 형태를 띤 단군 이야기에서 실제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료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직접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단군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 있는 신이죠. 하늘의 신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그래서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라는 곳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이 오는데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약 360여 가지의 일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 가운데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중간에 과정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죠?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단군 왕검은 중국의 왕이었던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좋습니다. 스토리는 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은 두 번째 줄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 자,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판단하기를 환웅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울 때의 생각이 무엇이냐? 저 동네 정말 저기서 환웅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다.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 세상.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홍익인간, 빨갛다 할 때 홍이 아니에요. 넓게 이익을 주는 거야. 넓게 이익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인간에게 넓게 이익을 줄만 하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보통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다. 나라를 세운 정신이다.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이른바 요새 흔히 얘기하는 국뽕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운다는 건 자기가 정치 리더고 이제 권력을 가지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찾았냐?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만주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멋있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홍익인간 우리가 많이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요새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환웅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나라를 세우려고, 널리 인간 이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데리고 오는 부하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하고 되게 중요한 애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데리고 온 애들이 누구냐?
바람신, 비신, 구름신. 세상에 굉장히 많은 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 하필 바람, 비, 구름을 왜 데려왔냐? 이 바람, 비, 구름이 뭐랑 관련이 있다? 농경,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신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때 데려왔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뭐냐? 즉 농사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다.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이 제일 문제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을 하고요. 곰은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이 된 곰이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상당히 믿기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을 추출을 할 수 있겠죠. 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하지만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곰이랑 호랑이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옛날에 토테미즘 이런 것도 공부를 했듯이 토템 어떠한 동물을 그 부족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곰 한 마리는 곰을 숭배하는, 호랑이 한 마리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요즘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 학교 근처에 가보면 서울에 잠실 야구장이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에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야? 물어보면 나는 베어스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곰인가요? 아니죠. 그 친구 나는 곰을 상징으로 하는 팀을 응원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나는 베어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친구는 나는 트윈스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쌍둥이인가요? 아니죠. 쌍둥이를 마스코트로 하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줄여서 나는 트윈스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곰 한 마리랑 호랑이 한 마리라고 써있지만 이게 반드시 곰이냐 호랑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한 집단들이 있었을 거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에 누구만 남습니까? 곰만 남죠. 그럼 지금 무슨 뜻이다? 곰이랑 호랑이 부족이랑 서로 뭔가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다? 곰이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곰은 어떻게 된다? 환웅과 혼인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왔다는 거겠죠. 자, 이 환웅 집단과 곰 집단이 어떻게 했다? 서로 연맹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해석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과학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곰이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완전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근데 우리가 현재 있는 과학 기술이나 증거로 보기에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결과 나온 해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래서 고조선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고조선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군 왕검은 단군 플러스 왕검이 합쳐진 말인데요.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왕검은 정치적인 리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왕은, 고조선의 리더는 단군이면서 동시에 왕검이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재정일치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칭호를 보건대 재정일치의 사회였겠구나.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뭐 상나라나 아니면 고대 이집트나 이런 것처럼 재정일치의 사회였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군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을 사용했죠. 하지만 생활용품은 여전히 돌이랑 나무 같은 걸 사용했어요.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생산력이 증가하고 계급이 발생하고 전쟁이 증가하면서 이제 리더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리더들이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국가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우리나라의 독특한 동검이었던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을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할 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었다. 그런데 단군 신화, 단군 이야기의 내용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고조선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